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3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름값, 환율, 금값 이 3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특히 4월 6일이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보낸 최후 통첩,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하겠다는 그 시한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날 이후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협상이 되면 100달러 아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113달러, 석 달 전에 71달러였으니까 60% 넘게 뛴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월 31일 기준 1530원을 찍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9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을 때의 환율이에요. 17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금값은 온스당 4,780달러인데 52주 동안 3,760달러에서 5,605달러까지 위아래로 1,800달러 넘게 출렁였어요. 평소 금의 성격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변동폭이죠. 근데 이 숫자들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그 뿌리가 뭐냐?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좁은 바닷길이 막혀 있어요. 기름이 안 오니까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니까 달러가 더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니까 원화가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의 뿌리에서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도미노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유가도 내리고 환율도 안정되고. 하지만 역사를 보면 전쟁이 끝난 뒤에 진짜 경제 충격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세 겹의 시한폭탄 위에 서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유가, 금값, 환율 이 세 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1973년 오일 쇼크와 지금이 얼마나 닮았는지 구조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고 프레임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모르고 4월을 맞이하면 판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축, 기름값 이야기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왜 막혀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휴전 제안서를 보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봉투도 안 뜯어보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AP통신과 알자지라가 3월 25일에 동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이 인상적인데요. 적과는 협상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한 거죠. 트럼프는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란이 협상 자체를 거부한 상태예요. 비유하자면 고백했는데 상대가 익십한 걸 우리 사이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러면서 최후 통첩 시한을 4월 6일까지 또 연장했죠. 여기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변수까지 있어요. 미국이 한쪽 손으로 이란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이스라엘 허리띠를 붙잡고 있는데 양쪽 다 말을 안 듣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초대형이에요. 협상이 될지 확전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이 삼각구도에서 합의가 나오려면 셋 다 한 발씩 물러서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이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월급 명세서에 직접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꽂히는지 계산해 볼게요. 한국은 하루에 약 290만 배럴을 소비합니다. 세계 8위 수준이에요. 브렌트유가 석 달 전 대비 배럴당 40달러 넘게 올랐으니 하루 추가 비용이 약 1억 1천만 달러예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 1,500원을 곱하면 하루에 1,650억 원이 나와요. 한 달이면 5조 원 가까이가 기름값 상승분으로만 빠져나갑니다. 이걸 가구 단위로 바꿔볼게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대략 2,200만이에요. 나눠보면 가구당 월 22만 원 이상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청구서로 직접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택배비에, 식자재 가격에, 공장 가동비에 붙어서 소비 곳곳에 스며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면 쓴 게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없는 느낌? 그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비용 때문이에요. 마트에 갔는데 달걀 한 판이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 뒤에 기름값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고 항공권이 비싸지고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붙는 것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전가, 코스트 푸시라는 건데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이 소비자한테까지 흘러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하루에 배럴당 3에서 5달러씩 추가 상승이 현실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4월 안에 브렌트유 120달러를 찍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호르무즈 해협 차질을 이유로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이 막혀서 오르는 건데 이게 왜 더 무서운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투자의 1번 룰 같은 건데 이번에는 그 룰이 통하다가 갑자기 배신하다가 또 돌아오는 아주 변덕스러운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혹시 전쟁이니까 금을 왕창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두 번째 축, 금값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쟁 초기에 금이 폭등했어요. 안전자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여기까진 교과서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올해 초 2차례 연속으로 금선물 증거금을 올려버렸어요. 보도에 따르면 초기 증거금을 16.5%에서 19.8%로 유지 증거금을 15%에서 18%로 인상했는데 이게 대폭락의 방아쇠가 됐죠. 증거금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갈게요. 여러분이 1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전화해서 보증금을 1억 6천에서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해요.
4천만 원을 갑자기 더 내야 하는데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적금을 깨거나 주식을 급매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죠. 선택지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금 선물 시장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증거금이 올라가니까 빚을 끼고 금에 투자하던 트레이더들한테 마진콜이 쏟아졌어요. 마진콜이 터지면 강제 매도를 당하잖아요.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트레이더한테 또 마진콜이 터져요. 눈덩이가 비탈길을 구르기 시작한 거죠. 이른바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두바이에서 금 세일이 벌어진 겁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두바이 금거래 허브에서 전쟁 때문에 항공편이 끊겼어요. 금덩어리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비행기가 안 뜨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런던 기준가 대비 온스당 최대 30달러를 깎아서 떨이 처분을 시작했죠. 전쟁 중에 금이 세일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안전자산이라도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으면 가격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거래 시대에 아날로그 물류라는 변수가 금값을 흔들어버린 전례 없는 사건이었어요.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건 평화로운 시절의 이야기고, 진짜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그러면 금은 지금 사야 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JP모건이 올해 연말 6,300달러를 전망하고 UBS가 6,200달러, 도이체방크가 6,000달러를 내놨어요. 방향은 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3,9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왜냐면 올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추정 730억 달러 이상 금을 사모았는데 기관은 오히려 빠져나왔거든요. 개미가 살 때 큰 손은 조용히 나간 겁니다. 결국 금이 떨어진 건 금 자체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금을 팔아치운 거예요. 마진콜 때문에, 원유 결제 때문에, 기업 운영자금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 하락과 유동성 매도는 전혀 다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금이 어디로 갔냐? 달러로 갔어요. 전 세계가 달러를 움켜쥐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축, 환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원달러 환율 1,530원. 이 숫자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2009년이에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공황 직전까지 갔을 때의 환율을 17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연초에 1,420원대였으니까 석 달 만에 7% 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4월 1일에는 하루 만에 32원이 급락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에 32원이면 평소의 10배 변동폭입니다. 주식 차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까지 낙폭이 훨씬 커지잖아요. 환율도 똑같아요. 1,500원이라는 17년짜리 심리적 방어선이 뚫렸으니까 다음 저항선까지의 거리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한 대형 증권사가 1,500원 위에 마땅한 저항선이 없다고 경고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죠.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도 이 맥락이고요. 환율이 왜 이러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가 달러를 움켜쥐고 있어요. 전쟁 나면 달러부터 사재기하는 건 일종의 본능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달러 보유고를 늘리고 있고요. 둘째,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올해만 수십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이게 핵심인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생각 자체를 접어버렸어요. 3월 FOMC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3.5에서 3.75%를 동결했어요. 11대1 투표였는데 반대표 던진 한 명은 인하를 주장한 위원이었죠. 나머지 전원 동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점도표예요. 위원 19명이 올해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는 건데 7명이 올해 동결을 전망했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유가가 50% 넘게 뛰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잖아요. 그렇다고 경기가 식어가는데 올릴 수도 없고 연준이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한쪽은 불이 나고 다른 쪽은 물난리인데 소방차가 한 대뿐인 상황이에요. 불을 끌어가면 물난리가 커지고 물난리를 막으러 가면 불이 번지고. 여기서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졌고 유가가 4배로 뛰었어요. 그때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았는데 동시에 실업률도 9%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48% 폭락했고 미국인들은 주유소에 줄을 서서 기름을 배급받았죠. 경기는 죽고 물가는 오르는 이 최악의 조합,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악몽의 레시피가 하나씩 다시 갖춰지고 있어요. 에너지 수송로 교란, 체크. 중앙은행 금리 동결, 체크. 글로벌 공급망 차질, 체크. 소비자 물가 상승, 체크.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CNBC가 이란 오일 쇼크가 연준을 동결 상태로 묶어둘 것이라고 분석했고 인도 금융매체 하나는 아예 교과서적 스태그플레이션 레시피라고 표현했어요. 물론 1973년과 지금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구조가 닮았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죠. 한국은 이게 이중고로 와요. 기름값이 달러로 오르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지잖아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은 원화 기준 에너지 비용이 고부로 뛰는 구조예요. 유가가 50% 오르고 환율이 7% 올랐으면 원화 기준 에너지 비용은 60% 넘게 오른 거예요. 단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이나 산유국은 이 고통을 안 겪어요. 기름을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유독 더 맞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의 시차 효과를 감안하면 4월 물가에 더 크게 반영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정부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리터당 87원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건 응급처치에 가까워요. 직장인들 체감으로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축을 봤어요. 하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뛰고 있고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이 핵심 변수입니다. 봉쇄가 풀리면 유가가 빠지고 확전되면 120달러를 넘봅니다.
둘, 금값은 방향은 위인데 중간에 구덩이가 있어요.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고 물류가 막히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배웠습니다. 셋, 환율 1530원은 연준의 금리 동결과 달러 사재기가 만든 결과이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때문에 이중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프레임, 구조를 보세요. 유가, 환율, 금값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움직여요. 내일 뉴스에서 이란 협상 결렬이라는 헤드라인이 뜨면 유가가 먼저 뛰고 환율이 따라 오르고 금이 요동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를 아는 사람은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예측합니다. 두 번째 프레임, 속도를 보세요. 지금은 하루에 환율이 30원씩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평소에 10배 속도입니다. 금도 하루에 온스당 100달러 넘게 출렁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한 방에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분할, 그리고 또 분할. 역설적이지만 속도가 빠른 시장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 역사를 보세요.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사람들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도 내리고 물가도 잡히겠지.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10년을 갔어요. 전쟁이 끝나도 물가는 바로 안 내려옵니다. 한번 올라간 택배비, 식자재 가격, 관리비는 쉽게 원래로 돌아가지 않아요. 경제학에서 이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번 올라간 가격은 좀처럼 안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 시차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가 얼마, 환율 얼마, 금 얼마, 숫자는 매일 바뀌어요. 하지만 구조는 쉽게 안 바뀝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힘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거예요. 공포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4월에 가장 걱정되는 경제 이슈를 알려주세요. 환율이 걱정인지, 물가가 걱정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에도 구조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